미국이 드디어 2년 만에 금리를 내린 상황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장기적인 금리 인하 추세를 예상하고 있음. 그런데 이번에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이란이 이스라엘에 180발의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고 미국이 지원하면서 중동 분쟁이 보복의 악순환으로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 거기다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지속되는 물가 고용지표 불안정으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찐부자들은 이미 채권 비중을 늘리기 시작했음. 채권 투자가 매력적인 이유는 현재 금리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임. 그 어느 때보다도 채권을 사기 좋은 시기라는 거임. 전 세계적으로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규모가 더 큰. 그런데 주식과 부동산에 관심 있는 투자자인데도 채권에 투자해 본 적이 없다? 그건 정말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임. 복싱 경기를 하는데 왼손을 쓰지 않고 경기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오늘은 요즘 핫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투자 자산인 채권에 대해 꼭 알아야 될 부분만 정리해서 알려줄 테니 제일 참고해서 같이 부자가 되어보자고. 현재 한국의 국고채 10년 금리는 3%대에, 미국 채권은 5%대에 금리를 유지하고 있음.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하겠지만 요즘 개인 투자자들도 2022년에 21조 원, 2023년에 38조 원어치의 채권을 순매수할 만큼 인기가 높아졌음. 최근에 미국이 드디어 2년 만에 금리를 인하했고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미국에서 앞으로 금리를 계속 내린다면 채권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거임. 미국 연준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와 채권금리는 다른 게 아니냐고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채권금리는 절대적으로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에 영향을 받음. 쉽게 말해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시장금리가 같이 움직이고 채권 투자자들은 기준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상승함. 다시 한번 말하지만 채권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임. 그 이유는 대학교 경제학 시간에도 배우지만 사실 이건 그냥 닥치고 외워야 함.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고 그냥 외우라는 말임. 물론 연준의 정책을 예상하면서 시장금리는 미리 움직임. 미연준의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오면 이미 며칠 전부터 시장금리가 하락함. 그래서 금리가 인상할지 인하할지 장기적으로 판단하는 관점이 필요함. 미연준은 물가와 고용지표, 경제성장률과 같은 매크로 지표를 기반으로 금리 정책을 결정함. 그렇기 때문에 채권에 투자할 때는 주식처럼 종목을 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고용지표나 물가지수와 같은 경기지표를 계속 살펴야 함.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봐야 한다는 얘긴데 사실 주식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모두 살펴야 하는 반면에 채권은 몇 개의 지표만 보면 되기 때문에 주식 투자보다 훨씬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임. 어차피 진정한 투자자라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매크로 지표를 살피는 것은 필수임. 당장 우리 채널만 구독하고 경제 소식들을 접하면 중요한 지표들의 흐름은 쉽게 알 수 있다고. 참고로 채권은 절대 몰빵하는 투자 자산이 아님. 부자들이 채권에 투자할 때는 금리 변동을 예측하며 분할 매수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함. 쉽게 말해서 금리나 경기 흐름을 장기적으로 보면서 주식의 비중을 낮추고 채권 비중을 조금씩 높이는 거임. 그런데 채권으로 나락간 케이스도 있지 않냐 궁금할 거임. 바로 작년인 2023년 SVB 실리콘밸리 은행은 미국 국채에 과도하게 투자하고 있었고 금리가 인상하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자 손실을 나기 시작함. 그런데 고객들이 높은 금리의 예금으로 자금을 이동시키자 은행은 보유한 채권을 손해를 감수하고 팔아야 했고 이 과정에서 결국 유동시킬 수 있는 현금이 떨어지면서 파산에 이르렀음. 미국 은행 역사상 두 번째 규모로 큰 파산을 내고 문을 닫은 사례로 남음. 채권 투자가 파산의 원인이 되었던 케이스임. 물론 이건 정말 극단적인 케이스고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는 국채, 특히 미국 국채는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파산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됨. 하지만 채권도 자산의 40% 이하에서 비중을 조정하는 걸 추천함. 채권과 주식은 상호 보완 관계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을 함께 들고 가면서 조정하는 전략은 정말 환상적인 조합이라고 보면 됨. 지금 미국 실제 경기에 비해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고 금리 또한 매우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되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일부를 팔아서 채권을 사는 거임. 그러다가 주가가 안정되거나 금리가 적당히 내려오면 다시 채권을 팔아서 주식을 사는 전략임. 물론 채권의 단점은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시장이 흘러가더라도 큰 수익을 기대하긴 어려워. 하지만 주식을 최소 3년 이상 해본 한국인이라면 쉽게 알 수 있음. 코로나 초기 폭락장 때, IMF가 터졌을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음. 주가가 저점을 찍고 앞으로 한창 상승할 것이라는 걸. 하지만 주식 투자자들은 대부분 이미 총알이 없었음. 심지어 주식담보대출까지 땡겨 그 좋은 시기에 파산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음. 이제 주식이 오를 일만 남았는데 내 주식이 강제매도 되어 파산한다면 정말 한강으로 뛰어들고 싶은 마음일 거임. 그런데 채권 비중을 어느 정도 들고 가는 투자자라면 말이 달라짐. 완벽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누구보다 여유롭게 다시 상승에 베팅을 할 수 있음. 그리고 통계적으로나 이론상으로나 실제로나 주식에 몰빵한 사람보다 주식과 채권에 함께 투자한 사람들의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더 높다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됨. 앞에서도 말했지만 국채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을 수 있음. 물론 국가마다 채권 금리가 다르게 설정되기 때문에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의 고금리 채권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 인도의 국채 금리는 7.44% 정도임. 하지만 신흥국 채권은 수익률이 높은 만큼 채권 부도나 환율 리스크에 노출되기 때문에 해외 국채를 산다면 단연 미국 국채를 추천함. 미국 채권은 5% 이상의 금리를 제공하며 달러 강세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매력적인 투자 상품으로 여겨짐. 물론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도 존재함.
달러로 표시된 미국 자산에 투자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 따라 수익이 좌우될 수 있음. 부자나 투자 거물들이 채권을 많이 매입해두는 또 다른 이유는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부동산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임. 특히 국채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자들이 선호함. 맨날 채권 하는데 그래서 채권은 어떻게 사는 거냐고? 정말 쉬운 방법이 있음. 요즘은 우리가 많이 쓰는 증권사에서도 바로 미국 국채를 거래할 수 있음. 요즘은 앱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게 열어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점 직원에게 연락하면 미국 국채를 살 수 있게 도와줌. 보통 $1,000부터 구매가 가능함.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매매 차익에는 소득세가 부과되고 이자는 연간 2천만 원 이상일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됨. 게다가 채권의 경우 증권사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주식에 비해 훨씬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주식을 사는 것보다 어려워 보이고 세금도 복잡해 보인다고? 사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음. 만약 채권을 10년씩 묻어두고 있을 거라면 방금 말한 방법도 괜찮겠지만 만약에 주식을 하던 사람이 채권에 처음 접근하는 것이라면 훨씬 더 쉽고 수수료와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 바로 채권 ETF를 주식처럼 그냥 사는 거임. 물론 펀드도 있지만 주식을 평소에 하는 사람이라면 ETF가 훨씬 쉽고 편할 거임. 채권 ETF는 주로 분기 배당을 통해 이자를 지급하며 ETF 운용사는 보유한 채권의 가중평균 이자를 계산해 배당을 설정함. 뭔가 어렵게 들리겠지만 쉽게 말해서 그냥 주식 종목 검색하듯이 검색해서 주식 사듯이 사면 된다는 말임. 수수료, 세금 등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고 보면 됨. 오늘은 요즘 핫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투자 자산인 채권에 대해 꼭 알아야 될 부분만 정리해서 알려줬음. 다음 시간에는 채권 외에도 주식과 함께 갖고 가면 정말 좋은 조합인 다른 자산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줄 테니 구독과 좋아요 팍팍 박으라고.